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12억 정도 위자료 주면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야? 그 말, 이혼 도장 찍기 전날 내 앞에서 당당히 했던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삽에 넣어둔 제 통장엔 40을 넘긴 제 청춘과 50을 넘긴 제 땀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젊고 예쁜 여직원 하나 곁에 세워놓고는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너 솔직히 정말 촌스러워. 같이 다니기 창피했다. 같이 늙은 남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절 내팽개치고 떠난 사람, 그렇게 저를 비웃은 사람들은 결국 후회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햇살이 거실 창가로 스며들어 윤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남편 정민이 건넨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혼협의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주는 직감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정민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근 대기업 이사로 승진한 후 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었죠.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래전부터 차가운 시선으로 윤희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당신 너무 촌스러워서 창피했어. 정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만날 때마다 품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민이 회사 모임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남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만나는 여성도 있어.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젊고 세련되고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지. 그 순간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짐작은 했었어요. 윤희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보다도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아팠죠. 3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정민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아들한테도 적당히 말해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느껴왔던 서먹함과 냉대의 이유를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윤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시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들의 당황하는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분위기가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긴 했었잖아. 걱정 마. 아들 윤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의 외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정민이 위자료로 제시한 금액은 상당했고 윤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윤희는 새로운 빈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씁쓸함과 적막함이 온 집을 감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윤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즐기는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위자료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집 관리비며 생활비며 혼자 살아도 돈은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로 쓰면 몇 년 못 간다. 윤희는 중얼거리며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우연히 정민이 두고 간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사하면서 급하게 짐을 쌌던 탓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지만 그 중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죠. 태평양 종합개발.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민이 다니는 회사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정민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설립일은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모호했고 매출 실적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회사를 차렸지? 윤희는 의아해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민이 별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투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총 7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실제 사업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투자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죠. 김미라. 정민이 회사를 다니며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와 외도를 했었겠다라고 윤희는 지레짐작해왔습니다. 투자자가 김미라라고? 윤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역시나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 사업상 파트너이기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희는 오랜 친구인 장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은퇴한 세무사로 복잡한 세무 문제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이 서류 좀 봐줄래? 윤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 투자금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업 실적이 전혀 없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 주소, 원룸 오피스텔이네. 7억 원짜리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니야.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법인 등기 부등본을 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수진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야, 혹시 이 회사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숨기고 있던 회사 같아. 그런데 뭔가 수상해서. 수진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은 빨리 알아봐야 해.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윤희는 너무 큰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내가 바보였다고 해서 계속 바보로 살 순 없잖아. 며칠 후 수진이 가져온 법인 등기 부등본을 보며 윤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종합개발의 실체는 허술하기 그지없었어요.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이거 완전히 페이퍼 컴퍼니야. 수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뜻이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투자금은 어디로 간 거죠? 그게 문제야.
이런 경우 보통 돈 세탁이나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윤희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윤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민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수진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너 남편이 남긴 다른 자료들도 더 찾아봐야겠어. 그날 오후 윤희는 집에 들어가 남편이 사용하던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민도 집을 구해 나갔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공동명의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 집이었어요. 평소 출입을 금지당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이메일 계정을 열어보니 수상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투자자 모집 완료, 계좌 이체 확인, 서류 작업 마무리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 같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미라가 보낸 첨부 파일과 메일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아내분이 의심하면 어떡하죠? 정민의 답장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이혼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남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뒤져보니 투자자들의 연락처와 통장 사본들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고 안전한 투자,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당한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일까? 윤희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윤희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윤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윤희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셨다고 해도 혼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부인께도 책임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해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부인께서 직접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민을 신고한다는 건 3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윤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바보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바보로 만들 순 없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희에게는 너무 떨리지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윤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정민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USB에 복사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보며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태평양 종합개발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정민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그대로 둔 덕분에 접근이 가능했죠.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을 보며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억 원이 들어온 후 그 돈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어요. 그중 상당 부분이 미라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민의 다른 계좌들과 현금으로 인출된 것 같았죠. 완전히 빼돌린 거네.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실제 사업에 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분명했어요. 수진이 도움을 주러 왔을 때 윤희는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미라라는 여자가 받은 돈만 해도 3억 원이 넘어. 윤희가 은행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한 게 있네. 수진이 가리킨 곳은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나간 돈들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김도연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 혹시 너 남편을 도와준 사람 아닐까? 수진이 추측했습니다. 윤희는 인터넷으로 김도연 변호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경제사범 전문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리뷰에는 돈만 받고 제대로 일 안 한다. 의뢰인을 속인다 같은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 변호사가 사기 수법을 조언해 준 것 같아. 윤희가 말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계약서 작성까지 전부. 며칠 후 윤희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민의 이메일에서 발견한 연락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을 골랐어요. 여보세요? 박영수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태평양 종합개발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가 말을 꺼내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 그 사기꾼들. 혹시 돈 줄 거라고 연락한 거예요? 박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회사 대표의 전 부인입니다. 윤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박영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피해자시군요.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윤희는 박영수와 다른 피해자 2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희는 정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퇴직금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저도 농사지어서 번 돈 3천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거라 더 억울해요. 윤희는 자신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이메일 내용들을 보며 피해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완전한 증거잖아요. 박영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걸 가지고 검찰에 가면 되겠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정민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나야. 태평양 종합개발에 대해 설명해. 윤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정민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뭘 알겠다고. 그냥 조용히 살아. 괜히 나서서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어.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 아니야? 정민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윤희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 후 정민과 미라는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 차례 검찰청에 출석해야 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담당 검사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검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것 같아서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 정민과 미라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문서 위조였어요. 특히 미라는 여러 차례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을 직접 속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윤희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정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30년간 부부였다가 작년에 이혼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평양 종합개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 후에 우연히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정민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 아닙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거죠? 윤희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였고 이혼 후에도 집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윤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공판이 진행되면서 정민과 미라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안전한 투자라며 속였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특히 미라는 여러 명의 남성과 동시에 연애하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민도 그중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러 있었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민이 방청석의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전 부인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윤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도 원망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저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윤희는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미라는 윤희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만족해요?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윤희는 잠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순간 부럽다고 여겼던 여자였지만 지금 보니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도관을 따라갔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촌스러운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구나. 첫 번째 공판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의 이중생활, 7억 원 투자 사기의 전말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윤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정민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대기업 이사로서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대기업 임원 출신 정모 씨는 허위 투자회사를 설립해 노인들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내연녀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희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온 세상이 정민의 범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신문 몇 부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야, 이거 봤어? 수진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경제면 전체가 정민의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민의 과거까지 자세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 승진 과정,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사생활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동료들 인터뷰도 나왔네. 수진이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들어 행동이 이상했다. 갑자기. 명품을 많이 사고 다녔다. 젊은 여직원과 자주 어울렸다. 이런 증언들이. 윤희는 씁쓸했습니다. 정민이 자신에게 촌스럽다며 면박을 줄 때 사실은 불법적으로 번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공판에서는 미라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민과 달리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단순히 서류 작업만 도운 것뿐입니다. 미라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사기를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미라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거짓 설명을 한 녹음 파일까지 나왔거든요. 피고인은 피해자 박영수 씨에게 절대 안전한 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정민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전체적인 사기 계획을 주도했다는 혐의였어요. 게다가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과 주식 투자로 날려버린 것도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검사가 논고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윤희가 만났던 박영수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저는 이 돈을 손자 교육비로 쓰려고 평생 모았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로 쓰려던 돈이었는데 이제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윤희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민을 향한 분노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어요. 자신이 더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피고인 정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미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는 양형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선고를 들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불복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윤희는 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재판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은 홀가분함이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희는 며칠 동안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긴장감이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할 일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윤희는 거실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민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의 상처가 다 아무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윤희는 용기를 내어 동네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바깥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걷다가 임대 팻말이 붙은 작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윤희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문득 반찬 가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가족들 밥을 해오면서 요리 실력은 자신 있었거든요. 게다가 혼자 살기에는 위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니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타일과 스테인리스 진열대, 그리고 손으로 쓴 메뉴판.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정성 들인 반찬 가게 간판을 다는 날, 수진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멋지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진짜 윤희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개업 첫날은 떨렸습니다. 누가 올지, 반찬 맛은 어떨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오후쯤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뭐가 맛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멸치볶음이랑 콩자반이 자신 있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2가지 반찬을 사갔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 산 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뭐가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윤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윤희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글쓰기 강좌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써보세요. 강사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죄수번호 3547, 그가 날 버리고 얻은 마지막 호칭. 제목부터 떠올랐습니다. 정민의 죄수번호였어요.
한때 자신을 촌스럽다고 조롱했던 남편이 결국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뒷바라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정민과 마주쳤던 순간을 자세히 썼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정말 촌스러운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을.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촌스러운 것이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어요. 강사는 윤희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인 글이에요. 혹시 인터넷에 올려보시는 게 어때요? 윤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었고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용기가 납니다. 진짜 용감한 분이세요.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윤희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구나. 윤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배우는 하루하루가 충실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였어요. 윤희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정민의 필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터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편지 내용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윤희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너에게 한 말들이 밤마다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촌스럽다고, 품격이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건 나였다. 윤희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담담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나를 고발한 것도 이해한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피해자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 내가 직접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만이 나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걸 이제야 안다. 30년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것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준 것도 모두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 남편이었던 정민이. 윤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찢지도 답하지도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할 일들이 더 중요했어요. 단골 할머니가 주문한 나물 반찬을 포장해야 했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글쓰기 과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올렸던 글이 한 잡지사의 눈에 띄어 연재 제안을 받았습니다. 50대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매달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되는 거네.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가라니 그냥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뿐이에요. 첫 번째 연재 글의 제목은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품격에 대해 썼어요. 품격은 명품 옷을 입는 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진짜 품격이다. 글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왔어요. 반찬 가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윤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거든요. 그들은 반찬을 사면서 윤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곤 했습니다. 사모님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제 길을 찾아보려고요. 윤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윤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동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문득 정민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너만이 나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그 문장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을 사랑했던 거지. 진짜 정민이는 처음부터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윤희는 가게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해 볼까? 다음 연재 글은 어떤 주제로 써볼까? 이번 주말에는 등산이라도 다녀올까? 생각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어요. 누군가의 부인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윤희로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윤희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촌스러운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안고 윤희는 자신만의 품격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